자, 우리 오늘 형법 총론의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형법이라고 하는 건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라고 얘기할 때 그 규정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당연히 어디에 있겠죠? 형법전에 있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형법할 때 형법전, 그 다음에 또 형사특별법에도 범죄와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냐 하면 행정형법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 형식으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잘 모를 겁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우리나라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우리 형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에도 널리 산재되어 있다, 널리 퍼져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형법전, 그거는 단행 법률이니까 여러분 알 거고요. 형사특별법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특별법, 이런 법률들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자, 이런 법들이 형사특별법입니다. 즉, 이 법들은 그 법의 주요 내용이 전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특수한 영역에 특수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 이런 것들을 두고 좀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률들, 그것이 주로 형사특별법입니다. 우리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죠? 경범죄 처벌법은 아주 경한 그런 불법 행위를 범죄로 보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그런 특별법도 있긴 합니다. 이 모두 형사특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형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형법 시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행정형법이라고 하는 건 행정법 내에 범죄와 형벌 규정이 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법이라 그러면 행정법의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원칙이고 단순하고 명확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법 내에 행정법의 어떤 내용들, 즉 행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제재하는 행정벌, 행정제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태료, 조업정지, 영업정지,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법상의 제재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형법상의 형벌 규정이 많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는 우리 나중에 형법 시간에 다시 보기로 합니다. 어쨌든 범죄와 형벌 규정이 형법, 형사특별법, 행정형법, 이런데 두루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형법의 기능,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2대 기능, 그러면 법익 보호 기능, 보장적 기능 하는 게 2대 기능, 거기다가 사회 규제적 기능을 넣는 사람도 있고 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법익 보호 기능 하는 건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내용을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그것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살인죄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살인죄의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근원적으로는 사람을 살해하지 말아라,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죠?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 말은 결국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생명이겠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법이 그럽니다. 그 형법 규정이 있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그 이익, 그걸 법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형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그 규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어떤 법익, 그 법익을 보호하는 것,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살인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해죄를 두고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침입죄를 두고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절도죄를 두고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죄를 두고는 건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 형법 규정이 존재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한다. 이 기능을 법익 보호 기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장적 기능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 보장적 기능을 좀 더 풀었으면 인권 보장적 기능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형법이라고 하는 게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좀 무서운 법이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무섭고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사회나 또 우리 좀 편안하고 자발적이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가능한 한 등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범죄 행위와 같은 그런 중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법이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을 형벌로 규제를 하는데 그 형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장적 기능하는 건 그 법에서 정한 내용만큼만 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그 이상의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로 두고 있는 그 행위만을 범죄로 보고 그 이외의 행위는 범죄로 다스려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겠죠. 또 형벌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형벌의 종류와 정도, 우리 형종과 형량 그러는데, 그죠? 예를 들어 징역 10년이면 징역이라고 하는 형종, 10년이라고 하는 형량, 여기에 딱 국한되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범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 11년을 선고해서는 안 되겠죠. 또 10년 이하의 징역 그러는데 형종이 다른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해서도 안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그 형법이라고 하는 건 규정된 내용 거기에 국한해서 범죄로 삼고 처벌을 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범죄로 삼고 처벌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함부로 형벌권을 남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보장적 기능하는 겁니다. 형법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보장적 기능입니다. 자, 사회규제적 기능은 이런 범죄와 형벌로 삼고 이렇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질서가 잡힌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형법학자들은 사회 질서 이거보다는 형벌권이 남용되지 않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걸 훨씬 더 중요시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질서를 강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사회 질서가 잡히는 것, 그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법익 보호 기능이나 보장적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잡히고 사회가 평온해지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결과일 뿐, 상대적인 효과일 뿐, 그것 자체를 그 형법의 기능으로 앞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규제적 기능은 그 형법의 기능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건 반사적 효과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형법 이제 서론에서 배우는 거는 형법 이론 하는 건데, 형법 이론 그러면 좀 처음에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 앞으로 공부할 것이 전부 형법 이론인데, 그죠? 여기서 뭐 특별히 또 형법 이론이라는 말을 또 붙이는 게 좀 이상한데, 자, 형법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중간고사 이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근대국가, 현대국가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그 법사조들, 또 형법 이론들, 그런 어떤 철학적인 배경을 가진 근대학파와 현대학파, 구파와 신파, 고전주의와 실정주의의 이 이론 대립을 형법 이론, 이렇게 좁은 의미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다 형법 이론이지만 특별히 협의의 의미의 형법 이론, 이렇게 부를 때는 역사적인 흐름에서 나타난 그런 구파와 신파의 그 대립, 그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자, 이걸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형법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구파, 신파. 자, 구파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근대국가. 신파는 뭐라 그랬죠? 현대국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구파, 절대주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인권, 그 철학적 배경이 나타난 그런 시절의 형법 이론입니다. 자, 현대국가,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화된 그런 상태에서 범죄가 증가하니까 이번에는 범죄의 억제를 위해서 나타난 그런 이론, 그것이 신파입니다. 여기 잠깐만 살펴보면요, 시기는 그 절대주의가 끝나고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난 이후 근대국가, 즉 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었던 민주국가, 공화제 국가, 이것이 형성되었던 그 시기이고요. 심판은 그 시기를 지나서 자본주의가 격화된 19세기 말 1850년 이후 그때 나타난 그런 사조들입니다. 자, 절대주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있고, 이제는 뭐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은 국왕이나 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평민들에게 다 있다 하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개인주의,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뭐 이기주의하고 다릅니다. 내가 혼자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유주의, 국가의 어떤 질서, 이거보다는 하늘에서부터 타고난 나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게 자유주의죠. 계몽주의,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치국가, 국왕이나 귀족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법에 근거가 있을 때 국가 권력이 발동될 수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형벌의 억제, 형벌권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 시절 때 이 구파의 이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베카리아, 포에르바,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이론이 있다 하는 것만 대체로 그냥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의사 비결정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의사 자유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범죄성도 좀 가지고 태어나고 또 좋은 선한 그런 마음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 나중에 심판은 의사 결정론입니다. 범죄자는 범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구파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범죄성은 조금씩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심파로 가보면요. 이제 이 구파의 어떤 자유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산업혁명이 진전되어 나가면서 돈을 많이 번 뭐죠? 부르주아 계급, 또 돈이 없는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서 직장 하나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불황자로 이렇게 방황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격증하고 소년범, 누범, 상습범이 증가하고 또 이제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서 자연과학 사상이 발달하고 실정주의 어떤 것들을 실제로 실험에서 알아내는 실증주의가 발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가 좀 어지러워지니까 이제는 형벌의 억제, 국가의 권력 발동인 형벌을 억제하는 그런 구파 이론과는 달리 이제는 범죄를 좀 억제해야 되겠다. 이런 사상이 나타나는 거죠.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심파의 이론가들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심파들은 뭐죠? 범죄자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것이다. 살인자는 살인의 피를 타고나고 절도하는 사람은 절도죄의 피를 타고난다.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따라서 학설의 차이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대체로 이 큰 흐름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구체적인 것은 형법의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론에서 배우는 건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야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예전에 죄와 형벌은 성문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국왕이 그냥 이거는 범죄다 그러면 범죄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살리라 그러면 살리고 이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게 절대주의 시대죠. 이제는 그것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성문법주의, 그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건 반드시 글자로 나타내라 이거죠. 물론 이건 이제 대륙법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자, 이 성문으로 나타낸다, 글자로 나타낸다 하는 것은 그만큼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그 범죄를 규정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 유사한 행위에 그 법을 함부로 갖다가 쓰면 안 된다. 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형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이렇게 형벌을 주는 거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형법의 대원칙을 공부한다 하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의 서론 파트에서 우리 공부하는 건 형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발효되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그 시점부터 폐지되는 시점까지 효과를 나타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법의 그런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겁니다. 장소적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지구상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속지주의 하는 거 우리 한반도에 적용되죠. 우리나라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속인주의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그 세계주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나중에 가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 발효되어서 폐지될 때까지인데 그 내용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그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범죄들은 발효될 시점 전후에 걸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법이 있었는데 폐지되고 난 다음에 재판할 때는 그 법이 폐지되어서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적 적용 범위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가 이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이런 것들 들어봤죠. 그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범죄론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범죄들이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그 범죄 규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형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요건을 따져보는 걸 우리는 범죄론 그럽니다. 범죄론. 자, 그래서 어떤 형법 250조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뭐 칼로 찔러서 사람을 살해한다. 그럼 여기 해당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가만 보니까 어떤 경우는 전쟁 중에 적군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강도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반격행위로 강도를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들을 다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규정에 해당될 수 있는 요건들을 까다롭게 따져서 그 요건에 해당되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따져주는 그 이론을 우리는 범죄론 그럽니다. 자, 우리 형법에서 범죄론은 어떤 형식을 취하냐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이러이런 요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러이런 요건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범죄의 후보로 놓고 인간의 행위를 범죄의 후보로 놓고 하나하나 없애가는 겁니다. 이렇게 삭제해 나가는 것, 제거해 나가는 것 이런 형태로 범죄를 마지막에 남은 걸 범죄라고 보는 그런 두 가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영미법 같은 경우는 전자의 방법을 취합니다. 어떤 주관적인 요소, 객관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식의 대륙법적인 그 방법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죄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행위들 중에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그 제외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빼고 나머지가 범죄다 이렇게 보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텐데 한번 들어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첫째로 행위론 하는 게 있는데 인간의 행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면 범죄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물들의 행위 이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또 인간의 행위 중에서도 전혀 의식이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잠꼬대를 하면서 어떤 사람 뭐 욕을 한다. 그럼 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잠꼬대라 그러면 그죠? 그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미 있는 행위, 그래야 된다 하는 걸 행위론에서 따져줍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의 많은 행위들 중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걸 따져주는데, 구성요건 해당성은 뭐냐면 범죄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즉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그러면 어쨌든 갑이 A를 살해하는 행위,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그 사람의 주관 이런 걸 따져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뭐 독약을 먹이거나 목을 조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일단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그 행위들, 그것이 있어야지 범죄 후보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말은 법 조문, 형법 조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형법 조문에 일단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형법 조문에 해당이 되는 그런 행위여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형법 조문에 해당되는 그런 후보 행위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쟁 중에 다른 적군을 살해한다든지 또 강도의 공격 행위에 대해서 반격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성입니다. 이 책임성은 그 행위자가 전혀 형벌을 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예를 5살짜리 꼬마가 뭐가 뭔지 모르게 독약을 그냥 자는 사람 입에 장난치다가 넣은 경우, 그런 5살짜리 꼬마를 살인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 행위자에게 범죄로 인정을 해서 형벌을 부과하기에 합당치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또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인간의 행위가 아닌 것 빼고 또 법 조문에 해당되지 않는 수많은 행위들이 대체로 다 여기서 빠지겠죠. 그죠? 밥 먹는 행위, 잠자는 행위, 뭐 공부하는 행위,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빠지고 범죄라고 보여질 만한 그런 행위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행위들도 빼고 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형사 책임 무능력 행위나 또 그런 상황이 그 사람에게 형벌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범죄로 보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그 제거 절차, 어떤 인간의 행위 중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 제외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 남는 것이 범죄다. 이런 식으로 범죄를 따져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